샬롬. 자, 오늘부터 이렇게 3주 동안 연이어서 3주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었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신앙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저는 전공을 지구물리학으로 했고요.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근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은근한 반감 같은 건 좀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약간 배타적이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강요한다.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약간 강요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 불편한 느낌은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그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도 30대 중반까지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그때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뭔가 많은 지식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지만, 나한테 이제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시작이 되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거꾸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부모님이고, 부모님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저기 선조를 만나겠네 하는데, 그 선조가 유인원이 되는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원시 포유류 파충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질문이 있었어. 내가 과학책에서 배운 사실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생명의 자연 발생설은 틀린 것이라는 건데, 근데 그러한 진화론적인 생각은 결국은 생명이 자연계에서 저절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과학책 안에도 모순이 되는 게 생기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그 동물 사이에 형태적 유사성은 보이지만 또 간격이 꽤 큰 거예요. 애매한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쥐가 박쥐가 됐다고 치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는 이제 날개로 날고, 그럼 그 사이에 애매한 날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약간 붙어있는 식으로 조금씩 그렇죠. 하다가 조금씩 더 날개가 커지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런 건데. 근데 그 단계가 있다라면 사실은 생존에 불리할 거예요. 그렇죠. 날지도 못하는데 뛰는데 방해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려면 아예 한 번에 확실하게 생긴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다든가.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진화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상 속에서 많이들 날개가 있는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천사일 거라고도 생각하고. 근데 지금 운이 좋아서 등에 날개가 요만큼 자란 사람이 생기고 있나? 그게 궁금하죠. 근데 있다면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불편하고 날지도 못하는데, 완전한 날개가 형성이 돼서 있다라면 괜찮겠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적 설명은 그래요. 뭐 좀 신뢰가 안 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보다 보면 모든 것들은 점점 무질서해진다는 게 제가 배운 과학의 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들이 점점 이렇게 자연 속에 내버려두면 무너지고 망가지고 나빠지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점점 질서정연해지고 형태를 갖춘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 진화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금속재와 부품들이 있어요. 이걸 열심히 흔들었어. 한 100만 번쯤 흔들다 보면 얘가 어느새 타닥 붙어갖고 로봇이 됐어.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없죠. 근데 진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로봇보다 훨씬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거는 세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포라는 것도 그 안에 DNA가 있고 핵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이게 완전해야 이게 세포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소멸되고
없어지고 이 세포가 다시 분열해서 계속 세포가 되는 것도 이 자연계 속에서 화학 물질이 저절로 모여서 세포가 될 수는 없죠. 모든 게 없어요. 아까 로봇으로 예를 드셨는데 로봇 부품을 다 해놓고 그걸 흔들어도 사실 로봇이 안 되는데 이건 부품으로 되어지지도 않은 거를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사실 그렇게 사람으로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로봇보다 훨씬 복잡한 게 사람이에요. 이 로봇은 이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은 약간 다쳐도 회복도 하고. 아, 그럼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사람과 같은 로봇은 우리가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 로봇은 공학자가 설계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봇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은 저절로 됐대. 그게 긴 시간 동안 많은 확률 가운데서 자연 선택설이죠. 자연이 선택한 걸 선택을 받은 그 종류들이 이렇게 사람처럼 고등 생명이 된다는 건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의 성경 하나님을 다 떠나서도 안 믿어졌어요. 질문이 있었어. 의문이 있었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으셨었는데 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불신 아니면은 뭐 의문 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창조 신앙에 대해서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못 취하신 상황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인지하게 되시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네네. 기독교에 대한 나의 어떤 편견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나한테 불편했던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거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판단하자고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한국말로 적혀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면서 읽었습니다. 검색하고 찾아보고. 근데 창세기에 대한 설명들은 많은 부분들이 창조과학 사이트에서도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앞에서 느꼈던 진화론적 기원론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연계가 스스로가 이렇게 형성을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 로봇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로봇 외에 지적인 존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자연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다면 이 자연계 밖에서 누군가가 정교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따라가면서 읽어왔던 거고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신뢰를 더 주게 되었죠. 그런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예언을 하시고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을 전부 다 흔들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지적 설계자는 그러면 결국은 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분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난 건데 성경을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이것에 대한 신뢰가 과학적인 사고와 정보에 근거했을 때는 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진화론인데 사실 가설인데 이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안창호 위원장님 이번에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에도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걸로 인식을 하고 전제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하나 있고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번에도 안창호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창조론, 창조신앙에 대한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다.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으셨지만 마찬가지로 진화론 역시도 믿음의 영역이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도적으로 잘 말씀하셨다라고 보는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우쳤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자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진화론을 증거를 확인을 한 적이 있냐? 그게 문제죠. 야 생명은 그러면 저절로 생길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해서 생명의 기원을 거기서 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죠. 실험적으로 해보든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 생기는 걸 본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니까 라고 합니다. 결국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우리가 실험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하고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엄밀한 실험적인 과학이 있고 어떤 과학은 과학적 도구와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한 과학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뢰성은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엄밀하게 해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로봇을 만들어내고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영역의 과학과 우리 얼마 전까지 지구의 땅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의 과학이에요. 그들은 대륙과 대륙 사이엔 육교가 이어져 있었다고 믿었어요. 대륙이 이동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게 주류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거든요. 주류의 전공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게 이러한 이론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아니 땅이 어떻게 움직여? 그걸 움직이는 힘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무시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맞아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으로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운데서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걸 모든 과학자들이 믿고 있다고 쳐요. 그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을 땐 어느 게 사실일지 모르는 거죠.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불확실한 영역의 과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탄소 연대 측정? 그것을 근거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몇십만 년 걸린 게 맞다. 뭐 이건 몇백만 년 걸린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신뢰성도 우리가 완전히 가지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탄소 연대 측정은 사실 탄소 유기물 속에 탄소를 재기 때문에 탄소의 반감기는 한 5,00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의 한 10배 정도 되는 5만 년 정도의 범위를 재고 대부분이 이제 유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고학적인 연대에 많이 쓰여요. 이제 지구 나이 수십억 년 얘기할 때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서 광물에서 나오는 우라늄 납이라든지 이런 쪽을 쓰거든요. 연대가 되게 길게 나오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원자와 자원자라고 하는 요거의 비율을 재는 거예요.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지금 5개 절반 정도가 납으로 바뀌었어요. 요만큼이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거든요. 우라늄 238이 납으로 이렇게 바뀌는 요 반감기가 45억 년이라고 한다면 45억 년 됐겠구나. 요걸 가지고 그럼 요 반감기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럼 우리 광물에서 납이 50개, 우라늄이 50개 있을 때 이거는 반감기가 한 번 된 45억 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납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심지어는 방사성 붕괴율이 속도가 변화되는 조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광물 속에서 납이나 우라늄의 유입과 유출이 없었을까. 이게 닫힌 게 문제라는 게 있고 초기값 문제라는 게 있고 요 세 가지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안정 상태에서는 뭐 붕괴율이 변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최근 연구 가운데서 어떤 데는 방사선 붕괴가 뭐 10,000배가 빨라지는 뭐 온도 압력 조건이 특수할 때 뭐 그런 게 있었다든지 뭐 이런 연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네, 처음부터 없었냐? 붕괴율은 항상 일정한가? 세 번째, 유입과 유출이 없는 조건인가? 이게 다 만족하는 가운데서는 요 모원자와 자원자의 요 개수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요 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요건 단지 원소의 비율일 뿐이죠. 그러니까 닫힌 개념에서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만 45억 년이라는 것이지,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것이지, 그런 조건들이 사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도가 쭉쭉쭉쭉 이제 줄잖아요. 아까 뭐 10,000배가 만약에 진짜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공이 벌써 몇 개예요. 공이 4개가 잘려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지구 나이가 정말 45억 년이다. 뭐 50억 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고 너무나 간편하고 쉽게 해석을 해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딱 갇혀져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다 이상한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그 외에 그 진화론과 반대되거나 진화론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다 약간 과학적이지 않고 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과학을 더 깊이 할수록 조심스러워지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주를 정복한 생각이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많이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판구조론으로 이제 우리의 지구의 모델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멘틀, 핵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핵이라는 게 가장 안에 있고 이 핵은 이제 내핵과 외핵으로 돼 있다고 보고 여기 이제 멘틀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밖에 이제 지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구조는 사실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지진파의 특성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구 내부를 우리가 직접 들여다본 적은 당연히 없겠죠. 아직 그죠?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은 CT, MRI 찍으니까 단면이 쫙 보여서 이런 기술로 지구를 다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구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가 샘플을 딱 얻어가지고 요게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멘틀은 이렇게 확인해 본 적 있을까요? 멘틀도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인류가 가장 깊게 땅을 파서 샘플을 얻어내 본 게 한 24km 정도까지 뚫어봤대요. 24km도 사실 굉장히 상당한 거긴 한데요. 근데 대륙 지각 안에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 지각 안에 있고 이 24km를 뚫기 위해서 24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뚫어갈 때는 이 시추공이 암석을 돌려서 깠거든요. 그럼 이 앞쪽에 비트는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도 마찰과 열 때문에 금방 갈려서 없어지고 이 시추 로드도 암석과 계속 마찰하기 때문에 잘 안 돌아요. 그걸 하는 게 과거에 이제 구소련에서 엄청난 돈과 비용을 들여서 했었는데 결국은 24년 동안 한 24km를 뚫고는 지하의 지열과 압력 그걸 이제 극복을 못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지구 속도 잘 몰라요. 멘틀 모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모델이지 외핵과 내핵이 도대체 뭘로 돼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최대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모델을 아직 갖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지 빛으로 정보를 알 뿐이에요. 전자기파. 그렇잖아요. 우리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빛과 전자기파를 최대한 분석을 해서 뭐 분광기법도 쓰고 뭐 하고 하면서 하지만 이 땅에서 샘플로 얻을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얻어서 얻을 수 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외부에 있는 별과 행성에 대해서는 우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모르는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우리가 이 지구에 살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가 요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오존이 약간만 줄어들어도 자외선 때문에 뭐 얼마나 큰 피해가 날지 막 걱정하죠. 지구에는 대기가 있고요.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이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동물이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거대한 자석으로 돼 있는 자석이거든요. 이 지구에 이 자기장이 없으면요, 이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요. 그럼 이 지구의 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도 미스테리해요. 근데 이 자석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밝힌 건 뭐냐면 몇 개의 위성을 띄워서 궤도에서 자기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 보면 태양과 우주로부터 오는 많은 우주 방사선들 이걸 자기장에 막아줘요. 근데 태양에서는 가끔씩 큰 플레어 같은 게 하면서 방사선이 확 지금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몰려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기장이요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해서 자기 밀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게 막아내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살고 있는 동안 지구 밖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리가 식물 하나를 저기 화성에다 기지를 지어가지고 심어놓으면 잘 살지 않을까? 그러면 막 농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식물은요 대기 속에 있는 질소로부터 질소 비가 내리면 그 질소 비료처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얘네들의 주변에는 미생물들이 생존을 도와줘요. 그리고 이 비는 하늘에서부터 수증기가 응축돼서 내리면 이 식물로 흡수되죠. 근데 이 비는 우리 지구 전체에서 순환 구조를 가지죠. 비가 내려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고 증발돼서 다시 대기로 공급되면서 순환되면서 계속 유지되죠.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살잖아요. 대기가 없어져도 못 살죠. 오존층이 없어져도 못 산다며. 심지어는 자기장이 없어도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사는 가운데서 생존을 돕는 것들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 이 거리 있죠? 5%만 바뀌면 얼어 죽거나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정교한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학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 환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과학, 지질학도 해석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증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게 해야지만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진화론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을 때는 이거 진화의 증거다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창조신앙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이건 창조의 증거다 라고 바라볼 수 없는 거라는 게 저번에 이제 제가 들었던 건데, 이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는 권위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질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지사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연결돼 있어요. 지사학이요? 네,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고고학과 역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고고학은 일단은 뭐 증거를 캐내는 작업인 것 같고, 역사는 어떤 기록물. 맞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게 사학이죠. 근데 고고학은 기록이 없던 시절이니까 유물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사학은 지층과 돌을 보면서 지구의 역사를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기본 가설을 기반으로 우리가 역사를 따져봅니다. 그런 걸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친구들이 많이 배울 텐데, 지충, 누중의 법칙, 동일 과정설, 뭐 이렇게 관입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잡아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일 과정설이란 것,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인 변화가 과거에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 맞아요. 그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과거에는 엄청난 규모의 격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생각이 들어간 게 격변설이고, 그게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아주 느린 속도의 점진적인 변화보다 대규모의 큰 변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이 변화가 그대로 변화율이 일정하다면, 우리가 지층이 2km짜리면 이거는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1억 년? 2억 년 됐겠다 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중간에 어떤 대규모 격변이 있어서 산사태로 흙을 이만큼 쌓았어. 그러면 격변 때문에 한꺼번에 바뀐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사학, 지구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그 방법론에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이란 건 그걸 기반으로 하거든요. 해석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지질학은 사실은 우리가 과학에서는 과학계의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역사, 인문학
도구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도구를 바라보면서 지구 물리, 지구 화학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을 가지고 최종 해석을 하는 거는 이거 그래서 연대는 어떻게 되고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역사의 기록으로 바꾸는 부분은 해석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질학이 전부 다 해석하기라는 게 아니라 요 과거의 역사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변천사를 말하는 부분은 해석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조차도 뭐 몇 가지 어떤 가설을 일단 두고 그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인문학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 있잖아요. 격변론적으로는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짧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을 때 제가 한 1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가끔씩 보면요. 길다고 믿는 사람들이 길다는 증거를 잘 몰라. 과학자의 권위에 기대서 일방적으로 배워왔고 믿으니까 너가 얘기하는 길다고 하는 증거는 이거야부터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배워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해석하는 기준은 요건데 봐봐. 요 기준이 그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썼을 때 이거는 이걸로 더 나은 설명이 되지 않아? 를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정말 과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또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저한 어떤 조사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짝짝짝짝짝 이제 증거물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진화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설을 어떻게 보면 점을 찍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찰이나 뭐 형사들이 누군가의 어떤 범죄자를 용의자를 이렇게 놓고 일단 표적 수사라고 이제 하듯이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이 사람은 범죄자가 많을 텐데 범죄자일 텐데 그 범죄자인 증거물을 이제 표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가는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걸 비록 도구는 과학을 이용하니까 과학 수사예요. 과학 수사인데 과학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특정이 잘못돼서 그죠? 가끔씩 억울한 분들이 생길 수 있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과학 수사지만 재현 가능한 과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험 가능한 과학이 있잖아요. 네네네. 훨씬 더 정교하죠. 네네. 근데 지구를 가지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죠. 네, 지구의 역사를 반복할 수도 없으니 완전 추론 기반이죠. 그렇네요. 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또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뭐 어딘가에 또 있을 수 있겠지. 똑같진 않더라도 외계인이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의 환경이 되는 어떤 뭐 행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네네. 근데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간절하게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외계인이 있다.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있다. 하나님 우리 본 적 없죠.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고 외계인을 믿는 건 과학적인 건가요? 똑같이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하셨던 얘기처럼 진화론도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창조도 믿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만한 자연 계시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선택은 이제는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없는 쪽을 믿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만하면 하나님 계시구나 인정하고 믿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선에 가면 이제는 믿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믿음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좀 잘 믿는 쪽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화론 쪽으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좀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걸까요? 더 나은 점이 있어요. 나에게 도덕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성경이 맞잖아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 맞다는 얘기가 되고 그 말씀이 맞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래서 자연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우연히 확률론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외계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성경의 하나님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네.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어떠한 구속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를 구속하는 어떠한 요구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지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죄로부터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으니까 그 본성에 이끌려서 자연적으로 진화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으로 가게 되고, 이것은 둘 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 어쨌든 저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뭐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신 진화론 이렇게 해서 신이 있음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동시에 진화론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한 또 뭐 어떤 뭐 박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과학 자체를 품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뭐 팀 켈러나 아니면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 물론 이제 그분들은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셨잖아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무리 유명하시고 학식이 높은 신학자라 해도 과학에 있어서 그들이 과학자들과 논쟁을 해서 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 특히 유명할수록 신학자들이 과학계의 주류인 진화론과 싸우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로서는 자기 전공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야, 이건 성경과 이게 얘기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진화론은 이제 뭐 기정사실이고 그걸 부인하는 건 과학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남은 문제는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요, 진화론을 난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진화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래. 그럼 당신은 지구 역사 45억 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처럼,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고려시대, 신라시대 뭐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물론 지질학자들이 지질연대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지만 그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고생대층이다, 중생대층이다, 그런가 보다, 누가 얘기했으니까. 한 번도 내가 비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해서 싸워본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줄 아는 거지. 마찬가지죠. 생물학도 그렇죠. 생물학 교수님, 생물학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진화라는 것도 좀 이야기의 폭이 넓거든요. 진화론에서 다루는 어떤 부분은 실험적으로 증명되는 게 있어요. 뭐 변이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관찰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라는 건 어떻게 종류가 바뀌어가지고 하나의 원핵 세포가 복잡한 동물까지 하는 거지. 개가 뭐 여러 품종이 있다고 바뀌고, 이거는 창조론자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것들, 그런 게 가능한다는 거는 증명된 것도 없고 실험된 것도 없고 관찰된 것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비를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왔지만, 이 되는 부분, 변이가 발생하고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하면 알수록 사실은 겸손해지고 진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물학자들 중에서도 창조론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권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학자의 권위가 지금은 사실은 가장 높지 않나. 세상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과학자가 이게 진실이야 아니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판사가 돼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학자가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과학자가 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거의 그 위상이 거의 최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과학이 어떻게 보면 거의 종교화됐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과학이, 아까 얘기를 한 번 더 짚자면,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과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과학, 컴퓨터, 정보 처리,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많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에 있어서 궤도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맞추고 있으니까, 발견하고 정보를 찾아내니까. 근데 그들이 진화론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증명될 수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걸 함께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 앞에 성과에 대한 인정 때문에 증명될 수 없는 것도 그냥 함께 인정을 해버리는 거.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엄청난 성과와
눈부신 결과들을 인정하니까 그들도 그런 존중을 갖고 있으니까 진화론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분이 진화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본 적이 없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다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직 연구원 교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좀 내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탄압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내가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라든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나는 낙태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차별주의자로 찍히잖아요. 심지어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가운데서 그 사람이 창조과학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낙마하셨죠. 개인 비리가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도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사건이 제가 창조과학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창조론을 지지하는 게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지겠구나. 그런데 이 부분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위축이 생겼지만 저는 그 사건 때문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이 창조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창조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 창조과학은 사실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변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변증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이러한 방법도 역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닌 거라고 알아요. 모든 사람이 과학에 얽매이진 않거든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이야기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장애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잘 지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진화론의 거센 도전을 극복하기 힘드니까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 올바른 복음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읽어본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를 한 걸음 후퇴해서 유신 진화론으로서 기독교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잃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세 그룹이 있다. 유신 진화론, 그리고 오래된 지구, 그리고 젊은 지구. 그 그룹에 대한 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이와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 그룹이 있죠. 크게는 이제 창조론 진영과 진화론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화론 진영이 이제 유신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 또는 요즘 그 자기 스스로를 창조론자라 부르면서 진화론적 창조론자 뭐 이렇게도 부르시는데 어쨌든 유신 진화론 그룹이 있고요. 창조론 그룹은 지적 설계를 인정하는 그룹으로서 창조론자입니다. 근데 지적 설계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6일 창조 이 방법으로 말씀 그대로 창조를 했다고 믿는 게 젊은 연대 창조론자 부르고요. 근데 지질학적인 긴 연대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진화는 아니야. 생물학적 진화는 아니야라고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그룹이 이제 오랜 연대 창조론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어쨌든 이제 주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젊은 연대 창조론과 오랜 연대 창조론은 그래 우리가 지지할 수 있어라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젊은 지구론을 지금 지지하시고 그렇게 또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네. 젊은 지구론으로 나아가게끔 강의가 되어지는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격변설과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네네. 그렇군요. 격변설의 핵심은 전지구적 대격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의 대격변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큰 격변은 천지 창조 주간의 지구에 있어서는 거대한 격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시기에 또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소규모 격변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질학적인 안정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젊은 연대 창조론이고요. 네. 오랜 연대 창조론은 지질학적인 걸 이제 따라가는 거죠. 기존에 이제 과학계가 지지하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긴 연대를 이제 지지하는 그룹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진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믿는 게 좀 편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성경과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죽음들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아담의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권위하에 있던 이제 피조물 전체가 고통에 신음하게 되는 상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인 내러티브랑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범위의 그 창조를 지지하기 때문에 저희 보수적인 교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격변설에 대한 거를 얘기를 쭉 들었을 때 격변설 이전에는 사실 지구에는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쭉 45억 년 동안 이렇게 지구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 추세였었고 그게 대세였었는데 그 당시에 격변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굉장히 바보처럼 취급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격변이 있어서 지금 층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갔다라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과학이란 그 권위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사실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공이시니까 그 분야에 네네.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신뢰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가 사실은 새 바보 이야기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지질학과 지구과학계에 있는 큰 패러다임, 정설이라고 하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것들이 이제 바뀐 거를 설명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그건 다음 기회에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얘기도 좀 길고 하니까 그죠?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질학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격변설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믿음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저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면 그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 네, 노아 홍수의 증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렇게 치면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대격변이 아니고 그랜드 캐년 지역에 나타났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일부의 지역일 뿐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랜드 캐년은 뭐냐면 엄청나게 지층이 쌓여 있는데 네. 계곡이 쫙 생겨서 옆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층을. 그래서 요거의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네네. 그러면 대격변의 현장은 전지구겠죠. 네네. 전지구적인 대홍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형태가 달라요. 어떤 지역은 그렇게 거대한 퇴적층이 격변의 증거일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마그마 분출과 지각 운동과 판운동의 흔적이 있는 곳들이 흔적일 수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전역이 결국은 다 흔적인데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볼 수 있는 명소들이 있긴 있죠. 네, 그런 거는 또 제가 요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네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하는 청년들에게 혹시 도전이 되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주실 수 있을 만한 메시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를 다닌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뭔가 약해 보이는 부분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창세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서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시작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근데 그것부터 안 믿으니까 나머지 얘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내가 뭔가 길을 찾아야 될 때 성경에 묻지 않고요. 친구에게 물어봐요. 과학자에게 물어봐요.
카운셀러에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성경에 있으려면 먼저 창세기의 그 창조에 대한 선언부터 우리가 확실히 믿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왜 힘든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고 힘듦을 허락하시죠. 그런 것들을 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이 상황도 그렇게 허락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의 그 큰 틀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진화로 바꿔버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가장 밑에 깔려야 되는 기본입니다. 신앙 가운데. 그 창세기 가운데서 알려주는 우리의 지혜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이 피조세계에 살다 보니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과 형태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원숭이랑 거들 수도 있고 손도 쓰고 유사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연계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존에 유리한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근데 진화론은 뭐냐면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아래쪽 다스려져야 되는 이 아래쪽에 존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창조신앙에서는 이 세상 만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대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 때 당신은 그냥 천하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기까지 한 존재라는 게 인식되었을 때 나에 대한 존귀와 가치를 느끼죠. 이 우주는 빅뱅으로 해서 저절로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우주는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존하기 유리하도록 다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우주라고 하는 가운데서 보면요. 우주 먼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그게 아니고요. 이 천하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에요. 완전히 관점이 바뀌죠. 그러면 내 삶에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지게 된 거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이 창조의 신앙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생명 존중의 가치,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게 바로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화라면 그 얘기는 진지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거는 해석자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사실은 아닌데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보좌에 앉아서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론도 사실은 아니야. 우리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한 정보도 증명된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가 발견된 이 증거들의 조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있지 않을까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동건 박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 시리즈 계속될 거거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농대학교 석좌교수 기론평입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우리 200만 명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연합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애관계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많이 모여가지고 정말 유사한 판결, 유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벌써 생활동반자법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유사한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만큼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동성결혼 합법화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화문에 모두 다 모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